우리 사회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주거 방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퍼지면서요. 당신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안부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시사날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 부동산 특별거래팀의 김성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법률적 조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법무법인 정효민 대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책정해서 임차인을 속이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인이 되게 이제 안전한 매물이고 주인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입주한 지 2달 만에 그 건물에 있던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돈을 제때 주고 제때 돌려받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당한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죠. 네.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모두 사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이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미이행과 그다음에 정말 전세 사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도 없고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기망을 해서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것을 전세 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일반적으로 시세가 떨어져서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깡통 전세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전세 사기로 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 전세 사기 네 글자로 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미반환 사건들 혹은 뭐 전세 사기 사건들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포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 계약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전세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요즘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 계약 만기가 도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게 아닌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전세금 미반환이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될까 저희 시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어때요? 우리 전세가율이 포항이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는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전국 전세가율이 73.6%, 경북이 87.4%. 그런데 우리 포항의 남구는 94.7%, 북구는 92.7%였습니다. 이 당시 우리 남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전국 67.5%, 경북의 82.5%, 또 포항의 85.6%, 87.4% 이렇게 전세가율이 보이고 있는데 북구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세 사기는 신고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대비를 조금 더 하고 계시는 딱 지금의 준비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최영규 기자가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줄까요? 네, 전세 사기 이전에 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이 빌라의 경우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아파트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세를 측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실제 거래한 것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한 10년 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될까 책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도 높게 잡히게 되고요. 실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분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라왕 사건. 전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사기 수법을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깡통 전세는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시세 차익 때문에. 근데 이분은 깡통 전세를 자기가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빌라왕은 집주인에게 예를 들면 2억 원의 집을 사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단 그 먼저 전세를 놓는 조건을 겁니다. 2억짜리 집을 2억 2천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원했던 세입자가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집은 깨끗하고 네. 그리고 집은 깨끗하고 신축이다 보니까 뭔가 시설물도 조금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집주인의 그 등기부를 보면 빌라왕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거 보고 안심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럼 몇 달 뒤에 집주인은 예정대로 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빌라왕에게 2억 원의 집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왕은 일단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현금 2천만 원의 차액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백 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왕이 그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왕이 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못 지닐까, 죽어서 책임을 못 지닐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깡통 전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날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피해자를 양상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수백 채가 있다라는 얘기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보험을 든 분들도 있고 안 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믿고 들어가는 것 자체로 해가지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본인이 들어갈 때는 권리관계는 분명히 깨끗했을 것입니다. 뭐 건저당이 돼 있거나 대출이 돼 있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깡통 전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가 2억짜리를 2억 2천에 전세를 낳는 것만 해도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지역적인 문제, 그 시세의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피해를 받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다면 그랬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전세 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포항시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전세 사기 유형들 몇 가지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중개 자격이 없는 종사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전세금 전액을 사기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이나 건저당권 설정, 가압류 이런 유의 권리관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 시점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아니면 곧 해지를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피해 주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부분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 우리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들에게 조금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일어난 전세 사기 수법들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수백 명이 연루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최능규 기자가 네. 이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할게요. 네, 경찰청이 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이 결과 이 전세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중에 약 18.9%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사기에 가담을 하느냐? 제가 취재 과정에서 좀 확인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 하락이랑 금리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할 일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집단적인 좀 전세 사기를 노리고 하는 이 사기 집단과 나는 사기인 줄 몰랐어 라고 나중에 가서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 감아주고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대구 지역으로 내려왔고 저는 이 포항 지역이나 이쪽 지역으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파트 물건, 분양권도 가격이 하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사기 집단에서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수익금을 내줄게. 특히 이분들이 노숙자도 있었고요.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활용해서 명의만 다른 이 아파트를 미리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동산 업체에 가서 곧 입주 앞두고 있는데 싸게 전세를 빨리 내달라. 대신에 수수료를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좀 챙겨줄게.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이 정도 가격이면 꼭 빨리 거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아먹고 이 사기업체는 사라져 버립니다. 전세금을 받고. 변호사님, 이 중개 과정에서 혹시 과실이 발견이 된다면 이 공인중개사에게 뭐 형사상 처벌이나 혹은 뭐 피해 배상금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현행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과실이 확인된다는 거는 설명 의무를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합법적인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뒤에 부분에 보면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 설명서에 보면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날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인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믿고 도장을 그냥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실이 확인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또는 이제 과실이 발견이 이제 입증이 되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보통 우리가 가면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가면 몇 억 보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 한 건에 한해서 2억, 4억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사무소가 1년 동안 이렇게 보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한도가 2억, 4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보험 사건이 부동산 사고가 발생해서 앞에 피해액이 만약에 1억 5천이다. 네. 그럼 남은 금액이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다 채워진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민사소송이나 보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일단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능규 기자가 네.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이 대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주실까요? 4월 27일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매 시에 우선 매수권의 특례를 부여하겠다. 이게 뭐냐면 경매 들어갈 때 우선으로 내가 1순위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요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게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경매에서 입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 주택을 사고 나면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매입을 하려면 우선 매수권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내가 먼저 살 수 있다. 내가 살던 집을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과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집중된 계층, 20대와 30대가 이 부담을 과연 질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하는 좀 한계가 지적이 됐고요. 지금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있어서 쉽게 좀 합의를 보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만약에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게 되면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우선 매수권이 없다 뿐이지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네. 된다는 보장은 없죠. 당연히 경매 우선 매수권이 없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가게 되면 이 보증금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상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제도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조금 자기가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그 채권이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매 신청할 때 이렇게 상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면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기 피해자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단순히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전세라고 하면은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전세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할까 걱정이 돼서요.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빌라, 전세를 피하게 되는 것들을 전세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포항에서 전세 포비아를 경험했다는 분을 저희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2019년에 서울에서 포항으로 결혼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북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6천만 원짜리 전세가 나왔다고 한번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떼서 직접 보고 그랬거든요. 근저당이 한 3억 가까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게 너무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저도 포항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쪽 근처 시세를 잘 몰랐어요. 그 중개인 말이 서울에서 와서 잘 모르나 본데 포항의 빌라는 다 이 정도 근저당은 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이고 너무 이제 안전한 매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입주한 지 2달 만에 그 건물에 있던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잠수를 타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나는 사실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고 중개해준 죄밖에 없고 네가 도장을 찍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증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포항에 있다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딱 상경을 했을 때는 진짜 보증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출 받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엄청 착잡했죠. 자, 지금 보신 사례는 최근 사례는 아니고요. 2019년 포항의 한 빌라에서 전세를 들었다가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그런 피해의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수년 동안 이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결국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은 결국 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 소송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낯설고 위험하지 않을까 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가기 싫지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변호사님? 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말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요. 예전에만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리고 요 최근만 해도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거의 다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전체 가액으로 봤을 때 보증금은 일부에만 해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집주인이 이 건물 전체를 이제 그 경매로 날려가면서까지 전세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안 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 가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집값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그 안에 있는 보증금이 뭐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거 같으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5억의 갭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 경매가 돼도 내 거는 받을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10억짜리가 이제는 예를 들면 빌라나 이런 거는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6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행에서 우선 변제를 해가고 나면 전세 보증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깝고 이거를 정말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의미 있는 소송이 될까 이런 걱정이 사실 앞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해서 성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산을 찾는 그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면 점유를 이제 빼도 됩니다. 이제 집을 나와도 되지만 전세권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하고 이제 그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집을 나오면 확정일자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순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등기부에 명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압박 수단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조장 설정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거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추가 대출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한에 대한 압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겠죠. 사실 예방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예방 대책들을 몇 가지 내놨더라고요. 최영규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함께 가담하는 형태도 있다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지 일단 경상북도에서 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를 조금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보험을 또 기준도 또 강화하는 형태를 정부가 내놨는데 문제는 작정하고 임차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면 과연 이런 노력들이 예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게 이 시세와 이 거래가도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내놨는데 접속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고 빨간불이 떠 있습니다.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아주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에 대한 실제 거래가 정보에 대해서는 이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 최신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전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 주거에 대한 지원책이 동시에 나와줘야 이 전세로 몰려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여기에서도 사기가 좀 덜 일어날 텐데 이런 대책은 좀 같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포항시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포항시에서도 이 불법행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팀을 투입하셨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들어와서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시 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 북구, 지회 등 여러 기관 단체와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신규 아파트 위주로 전세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량 파악해서 지나치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 유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남구청, 북구청,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유인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계약서 잘 써야 된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쓰는지 모르거든요. 전세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 요새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쳐요, 대부분. 중개사님이 쭉 읽어주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꼼꼼히 보면서 여기 시설물이 뭐가 있고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거를 꼼꼼히 보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그거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거 보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하고 다르면 네. 이 책임은 부동산 중개사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자체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약서하고 따로 보관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계약서만 보관하시는데 같이 보고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청 콜센터나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을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전세라는 계약 자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그 제도였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잘 이어져 와서 잘 활용되던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참 고마운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보금자리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개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투기의 면모도 있다 보니까 월세보다 원금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내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전월세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경지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영규 기자의 덧붙이는 말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라고 좀 마음 놓고 안심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우리 일반에서 쓰는 용어만큼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유념해지시고 전세를 선택할 건지 월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에이 겁나서 차라리 집 사겠다라고 선택하실지 같이 좀 놓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오늘 듣다 보니까요, 확실히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도 허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허점을 잘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시사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